네, 이진우의 땅땅땅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C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역대 부동산 정책을 뭐 알아서 왜 그걸 알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예측이란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측은 아마 현생에서 인간들이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고 신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선의 본인의 지식과 어떤 통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뿐이지 그렇게 맞고 틀리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저희는 이제 부동산 정책만 갖고 얘기하니까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 시기가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그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계 경제, 그러니까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 전에는 세계 금융 위기가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부흥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고 2011년에 우리가 피그스라고 하는 유럽발 재정 위기가 오다 보니까 또 완화 정책을 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또 2013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기억 다시 돌려보시면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그 한 나라의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정책은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가 전체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원체 크기 때문에 정책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규제와 완화를 그 역대 정부마다 현 정부까지 규제와 완화를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부동산 투자의 대원칙,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를 하지 마라, 맞서는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가 이제 당연히 퀘스천 마크가 나오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은 토지 투자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자, 늘 하는 말,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과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어떤 그때 예를 들면 참여정부와 현재 정부의 판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봐야만 과거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야만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과거의 분석은 예언의 영역이 아니라 분석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나오는 이론이 바로 예측이 되는 거고 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역대 정부 박정희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 때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는 늘 규제나 완화가 반복됐던 건 기억하고 계시죠? 박정희 정부 때는 박정희 정부 때는 원체 많은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다 규제 완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규제였습니다. 이때는 박정희 정부 때는 너무도 많은 그 GDP,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한 시절이기 때문에 너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거꾸로 규제를 많이 했었죠. 사채 동결 조치라든지 굉장히 많은 조치들이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70년대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규제 정책으로 보고요. 전두환 정부 때는 완화였습니다. 그때 86년, 88년, 86 그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치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생겼고 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두환 정부 때 그 지금 유명한 택지개발촉진법이 80년 12월 31일 날 발효되면서 굉장히 많은 주택이 부족했어요. 이때 당시에 전국의 주택이 한 700만 호밖에 안 됐는데 그거에 준하는 한 5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썼던 규제를 완화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그 참여정부 때 이전에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시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또 규제였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넘어오면서 너무 많은 부동산 버블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노태우 정부 때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 이익 환수제 이 세 가지 토지 공개념으로 이 세 가지가 시행됐었는데 물론 토지 초과 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이나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아서 없어졌고 현재 남아있는 거는 개발 이익 환수제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노태우 정부 때는 규제였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전과는 다르게 문민정부였죠. 그래서 문민정부이기 때문에 농지, 그러니까 공영개발 방식을 없애면서 농지를
준농림 지역을 풀어서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서 난개발이 양산되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규제 완화 시대였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직후에 너무 움츠려든 경제 살리기 위해서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던 그런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렇게 규제 완화였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규제 일변도였죠. 규제 일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갈 곳 없는 부동자금 이런 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치솟았던 시기고요.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빠졌네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세계 서프라임 모기지,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완화를 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다 최선을 다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4.1 대책 때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양도세 5년간 감면이란 조치도 했고 그 다음에 9.1 대책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재건축 연한 단축을 30년으로 한 게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일이죠. 현재 문재인 정부 때는 늘 비교가 되는 게 참여정부 때 데자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최초의 가장 강력한 대책이 이제 8.2 대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를 다 망라한 정책, 아주 센 강도의 정책이 바로 8.2 대책이고요. 그 이후에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 한 가지 이제 기조가 바뀐 건 주거복지 로드맵 11월에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택지를 분양한다. 공급 정책으로 돌아선 게 조금 눈여겨볼 만하긴 한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조건 규제입니다. 특히 주택은 규제입니다. 신규 주택 분양 시장은 무조건 규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현 정부에서는 주택에 투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써놨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까 MC도 뉴스를 얘기했지만 4.1 대책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가 이제 4월 1일 날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은 이제 락킹 현상이 나오겠죠. 이제 물건이 그 전까지는 풀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죠. 세금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잔존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거고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공급의 부족 심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아까 급감했다는 뉴스에도 보셨듯이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면 공급될 수 있는 양이 작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현 정부에서는 주택에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단정을 했고요. 자, 토지 시장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공공주택 그린벨트 해제 대책 이후에 주택 시장에서 유동자금들이 전부 지금 토지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린벨트 해제 정부 공급으로 주택 시장 잡는다.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서 11월 29일 날 11구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파생된 부작용이나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시장은 바로 토지 시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올해 구조가 전체 18조 중에 16조 중에서 구조가 수도권에서 보상으로 풀립니다. 이 보상금의 내역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공공주택지구,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뉴스테이, 산업단지가 가장 크죠. 7조 3,969억이고요. 경제자유무역구역 이런 거로 한 9조 정도가 수도권에서 풀린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평택의 브레인시티나 현덕지구, 그다음에 광명, 고양, 파주 이런 쪽에 좀 어마어마한 돈들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컨텐츠밸리라고 해서 일자리 조성하는데 정부에서 명운을 걸 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풀리면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동산 보상을 받은 부동산으로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실리적인 면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을 보상을 받은 금액을 갖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이 40에서 50%의 유격이 좀 큰 거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 내심을 정확히 얘기 안 하셔서 이 정도로 했는데 평균치로 했는데 대토 등 토지 구입을 합니다. 대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런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세제상의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차피 부동산 구입하는 거는 인근의 대토 수요로 몰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유망지역의 부동산 구입. 이 유망지역이란 거는 핫플레이스를 얘기하죠. 지금 시장으로 얘기하면 강남 쪽의 아파트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한 20~30%가 몰리고 나머지 20~30%는 현금 자산으로의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첫 번째 시간에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왜 보상이 나오면 대토나 작용을 8년 작용에 뭐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준의 땅땅땅 첫 번째 시간 이슈는 요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